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의 특징에 관련해가지고 선생님하고 간단히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지문을 통해서 그렇게 고전소설의 특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거까지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전소설의 특징 한번 먼저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인물의 유형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 성격 변화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변화하지 않고 단일하고 이제 일관된 성격을 보여주는 인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평면적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평면적 인물이 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은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성격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인데 보통 이제 현대 소설에서 이런 인물 형식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의 대표성에 따라서 어떤 특정 신분이나 집단의 성격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전소설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전형적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은 특정 시대나 계층, 집단하고는 관계없이 개인만의 분명하고 독특한 성격을 지닌 인물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월적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 도수를 부린다거나 그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뛰어난 어떤 능력, 인간 한계를 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전 소설은 평면적 인물이면서 이제 보통 전형적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간혹가다가 초월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됐죠? 두 번째 이제 다시 고전 소설의 사건과 구성을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최적전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었죠, 그렇죠? 사건이 비교적 어떻게 일어나요? 우연히 일어나요. 우연히, 그렇지? 뭔가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요. 어때요? 굉장히 사연이 이제 우연적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같이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고전 소설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우연성이에요. 우연성. 그래서 사건이 어떤 필연적인 상황이나 원인 없이 개연성이 없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거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현실성 여기서는 전개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신기하고 이상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의 구성은 보통은 이제 평면적 구성, 순행적 구성,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원적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원적 구조라는 거는 어떤 두 개의 세계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선이 살고 있는 천상계나 혹은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계 이런 식으로 이원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 이제 설명 보시면 천상계의 인물인 주인공이 죄를 짓고 지상계에 내려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시련들을 극복하고 천상계로 올라간다는 설정이 주로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은 이제 이러한 구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특징을 보시면 이제 고전 소설의 문체하고 서술자의 개입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요. 문체는 이제 문어체가 많이 사용이 되죠. 문어체. 그래서 문어체하고 이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구어체인데요. 구어체는 이제 말을 하는 어투고요. 문어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투가 아니고요. 글에서 들어 쓰는 말투를 문어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투는 뭐다? 구어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뭐는지라, 그다음에 뭐뭐더라, 가로대, 뭐뭐왈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뭘로 본다? 이제 문어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운문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글로도 읽었지만 이걸 이제 전기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낭송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판소리기 소설의 흔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이 연속된 낭송하기 좋은 운문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의 논평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건 뭐냐면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해서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판단이나 생각, 느낌을 직접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많이 드러나고요. 문장은 주로 서리적 의문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감사 앞이라 감히 반가운 기색을 못하니 그 곤경이 어떠할까 이랬어, 그치?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그 인물의 감정에 대해서 서술자가 뭐 하는 거야? 추측과 판단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고전 소설에는 사실 얘들아 이런 이제 편집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죠. 그치? 그러니까 작품 안에 사실은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작품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습까지 조금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고전소설의 특징으로는 풍자, 해학, 언어 유희 정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거 설명 좀 다시 드릴게요. 자, 풍자라는 거는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비꼬고 공격하는 방식을 풍자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공격성이 있는 웃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렇죠? 공격성을 바탕에 담고 있고 어떤 웃긴 요소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격성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해학은 대상에 대한 연민과 그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을 감싸 안으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그냥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뭐 길 가다가 그 뭐 오렌지 뭐지 그 바나나 껍질 밟고 넘어지면 해악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해악이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웃긴 거예요. 그냥 웃긴 거. 그래서 풍자와 해악은 기본적으로 웃음을 불러일으켜 주지만 이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유희 볼게요. 언어 유희는 말이나 글자, 소재로 하는 놀이, 발음의 유사성, 동음이어 활용, 같거나 비슷한 소리 반복, 도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풍자나 해학에서 어때요? 많이 활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언어 유희도 이제 뭐 말장난이기는 하는데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그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고 있고 이런 개념을 실제적인 지문 속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얘들아 봤을 때 그 하루 수능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 작품의 길이가 너무 짧게 단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깊이 있는 걸 좀 묻기는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이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론, 개념들을 좀 정리해보는,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고전소설의 특징부터 이제 한번 앞에 작품 여기는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여기 강릉 추월전하고 뒤에 보시면 숙향전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알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서해 무릉기라는 작품 먼저 조금 같이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얘들아 그 고전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앞부분의 줄거리를 좀 읽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인물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 좀 미리 정리할 수 있으면 좀 정리해 놓으시고 본문에 들어가는 게 훨씬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유연과 채월래의 혼란 날 도적 장군이 최 씨를 납치해서 서해 무릉으로 끌고 간다. 유연은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최 씨를 찾기 위해 집을 나온다. 1년이 지나 강원도 금산사에 이르러 준비된 유연은 부처님께 소원을 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보시면 유연과 최월해는 서로 어떤 사이야? 사랑하는 사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혼란 날 최 씨를 어떻게 했어? 납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해 무릉으로 끌려가고 유연은 부모님의 명을 거역하고 얘를 찾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얘는 뭐가 됐어요? 스님이 됐어. 그렇지? 중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부처님의 은덕으로 최 씨를 만난다면 금은보화를 아끼지 않고 절에 중수해서 부처님께 공임하겠나이다. 그렇지? 근데 최 씨라는 거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부인, 그치? 최월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출근하고 절방에 돌아와 그 밤을 지낼 때 유생이 한 꿈을 꾸었는데 유생은 다시 누굴 얘기하는 거였어요? 유연이에요. 얘들아 뭐냐면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생, 뭐 이선비, 뭐 이장수, 이원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좀 이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같은 인물인지 또 다른 인물인지를 정리를 하면서 작품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고 작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유연이 되겠죠, 그렇죠?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말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건 어떤 인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월적인 인물이 되겠죠, 그렇죠? 초월적인 인물. 너희 부부의 정성이 이미 하늘에 이르렀으니 장차 하늘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또 네 아내는 아직 비목 같은 절행을 지키며 살아있으니 안심하라야겠다. 장차 하늘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는 뭐야? 서로 이제 유연과 최씨가 어때? 제외한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유연과 최씨의 제외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아직도 2년이 멀었으니 3년이 지나야 만날 수 있으리라. 아내를 찾게 되거든 절에 중수하라. 유행이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남가 일몽이었다. 남가 일몽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꿈과 같이 헛된 일을 부귀영화를 이루는 말 이런 것들을 남가 일몽이라고 얘기하죠. 유연의 꿈에 나타난 부처가 3년 뒤 최씨가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줬어요. 그렇죠? 최씨가 서해 무릉에 온 지 수삼 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를 옮김이 없었는데 이날은 꿈속이라 의심이 생겨 나갈 결심을 했다. 이에 개선이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차비를 차리라고 일렀다. 꿈속 이제 이래 의심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죠. 개선이 이끈 대로 따라와 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북돌아 흐르는 곳에 산 우물이 있었는데 그 앞에 흰옷을 입은 여승이 있었어요. 흰옷을 입은 여승.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치고 표현이 서 있었다. 최씨가 은근히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삭감 밑에 옷 같은 얼굴 여승이 다름 아니라 바로 최씨 자신의 지압 유연이었다. 결국 얘가 누구예요? 유연이었네. 최씨가 보니 낯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결국 어떻게 한 거야? 만나게 된 거네요. 그쵸? 그쵸? 다시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타난 부처님의 인물 유형은 어떤 인물 유형이 됐어? 초월적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쵸? 신뢰할 능력 없고, 그쵸? 초월적 인물도 아니죠. 그쵸? 근데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전서의 특징, 두 번째 다시 볼게요. 여기. 자, 읽을게요. 김시집의 이생 규장전이라는 작품이고요. 최초의 한문 소설이에요. 그래서 총 5개, 금오신화라는 작품집 안에 들어있는 한문 소설이고, 제목을 보시면 이생이 규장전, 주방의 담장을 넘은 이야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생이 주방의 담장을 넘은 이야기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생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굉장히 좀 어쨌든지 간에 공부할 내용들이 좀 많은데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 마음이 급할 테니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짚어서 일단은 수업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이생 규장전이라든가 만복사 저폭이라든가 금오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도 마음이 급하고 여러분도 마음이 급하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만 찝어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생이 규방의 담장을 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줄거리 보면서 뭐 하라 했냐면 선생님이
그 인물 간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자, 이생은 우연히 본 최여인을 사모하게 됐어요. 이생은 이선비라는 뜻이겠죠. 그쵸? 이생은 누굴 사모하게 됐어요? 최여인. 그래서 최여인과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생의 부모는 화가 나서 이생을 고향으로 쫓아보내고, 최여인은 이생과 만나지 못해 얘는 뭐가 됐어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이에 최여인의 부모는 이생의 부모를 설득해 이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죠. 혼인시켰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일어났어요? 홍건적인 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척전에서 본 것처럼 어떤 인물이 만나고, 그치? 전쟁이 일어나면서 둘이 이산을 겪게 되죠. 그쵸? 가족이 헤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만나고, 이제 이런 구조들이 여기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생은 도망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최여인은 정조를 지키려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최여인은. 죽고 말죠. 이제 조금 아쉽죠.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인데, 자기만 살다니. 그쵸? 한편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간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처가에 가보니 행란채는 쓸쓸하고 집안의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을 생각해보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여기까지 중심 내용을 보면 옛집에 찾아간 이생이 어때요? 지난날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밤이 됐어요.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주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서웠겠네, 그치?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랑하는 최여인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얘들아, 아까 근데 처음에 설명에서 처음에 앞부분 줄거리에서 최여인은 정조를 지키려다가 죽었잖아. 그치? 그런데 최여인이 거기 있었잖아. 이거 뭐예요?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그쵸? 비현실성이야. 산 사람이 죽은 귀신과 만나게 된 거죠. 그쵸? 비현실적이죠. 그쵸?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이를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에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난해서 목숨을 보존하셨소.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 사정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선은 이생과 최여인이 다시 재회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어떤 재회라는 어떤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에서도 이생이 우연히 어떻게 한 거야? 또 최여인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우연성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2번하고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번,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번은 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전개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만났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천상계와 지상계를 배경으로 주제를 드러냈다. 여기서는 얘들아 천상에서 뭐 내려오고 이런 내용들 없어요. 그쵸? 답 3번이고. 자,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은 정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냥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그냥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누각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요. 비현실 경험을 했다고 3번 맞겠죠. 그죠? 전체의 줄거리만 좀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번에 어쨌든 고사도 이렇게 어렵게 안 냈으니까 그거 부분들은 다 정리해서 조금 본문에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하생기우전이라는 작품을 이제 할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생, 하생 뭐 이런 식으로 선비를 부를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공부는 내용 파악 정도로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이 밝아올 무렵 여인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하생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거늘. 겨우 만났어. 갑자기 왜 그러시오? 요거 뭐냐면 이제 하생이 밤중에 숲속 인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이. 여기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얘들아 알고 봤더니 지금 어때? 비현실적 공간에서 죽은 여인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네. 그치? 여기서 보시면 죽은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된 하생의 모습. 하생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이건 결국 뭘로 볼 수 있어? 비현실적, 전기성. 비현실로 볼게요. 비현실성.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시중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례 지낸 지 오늘로 사흘이 되었군요. 그런데 어제 옥황산제께서, 옥황산제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이야? 초월적 인물이에요.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분부를 내리셨어요. 네 부친이 큰 옥사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의 목숨을 모두 구해주었으니 이로써 지난날 무사람들을 해코지 하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5 아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돌려보내야겠다 하고 절을 하고 저는 저라고 물러나왔어요. 하생은 집을 나와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새로 쓴 무덤만 하나 있었다. 집을 나와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봤더니 새로 쓴 무덤 하나만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무덤은 결국 뭐겠어? 죽은 여인과 산 어떤 그 하생이 만난 비현실적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비현실적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생이 결국 죽은 여인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 내용까지가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하생이 죽은 여인과 인연을 맺음. 자, 중간 부분 줄거리 한번 볼게요. 여인의 부탁대로 금척을 큰 절 앞 노둣돌 위에 올려둔 하생은 시중의 집으로 끌려간다. 하생은 시중에게 어젯밤 일을 전하고 시중은 딸의 무덤을 파 딸을 데리고 돌아온다. 해질녘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다 그랬어. 결국 어떻게 한 거야? 살아났네. 죽은 여인이 살아났어요. 살아나. 뭐가 드러나 있어? 비현실성. 드러나 있어요.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번 가느다랗게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네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니? 저는 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죽었었나 봐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자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생이 했던 말이라는 건 여기서 뭐겠어요? 하생이 어젯밤에 전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생과 여인이 서로 인연을 맺었던 일들이 하생이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하생이 여인과 인연을 맺은 일이겠죠. 이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까지 중심 내용은 뭐야? 시중에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죠. 환생하게 되죠. 그렇죠? 예, 딸이 못했다, 환생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간단 체크 한번 볼까요? 사건은 죽은 여인과 인연을 맺은 하생이 시중에게 전날 밤에 일을 전하고 여인이 살아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성은 평면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평면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2개 정도 풀어볼게요. 여기.
볼게요. 코로나 안 걸렸다고 끼싹거리고 수업 하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정말 사람 앞일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지금 되게 당황스럽고 더군다나 선생님만 걸렸어요. 지금 집에 꼬맹이도 음성이고 애기 아빠도 음성이고 저만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워요. 학교에서 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훅 옵니다. 자, 여기 1번 볼게요. 자,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그쵸? 요거는 여인의 초월적 인물 아니죠. 양반 위선 없어요. 방해하는 내용 없어. 그치? 죽은 자를 살려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봐서 옥황승제는 초월적 인물이다. 맞죠? 아까 필기한 것처럼 초월적 인물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둘 다 어떤 인물이야? 우선은 보통 얘들아 고전소설은 입체적 인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다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그쵸? 평면적 인물이죠.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자, 이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하생이 죽은 여인과 인연을 맺은 사건에서 비현실성이 드러난다. 맞죠? 그죠? 그다음에 죽은 자가 있는 저승과 산자가 있는 이승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거 맞고. 시중이 딸의 무덤을 파서 딸을 데려온 사건은 우연성이 아니죠. 그쵸? 우연히 어떻게 딸의 무덤을 파겠어. 이건 아니겠죠. 그쵸? 우연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다음에 하생이 머물렀던 집이 무덤으로 변해 있는 장면에서는 전기적 요소가 드러난다. 전기적이라는 건 비현실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비현실적인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하생이 여인을 만난 뒤 시중의 집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평면적 구성에 따라 전개된다. 마찬가지죠. 평면적 구성, 시간의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평면적 인물과 그다음에 전형적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는 입체적 구성이 아니라 어때요? 평면적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대로 사건이 전개된다라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네, 선생님. 네네. 네네. 네네.